그때가 아마 11월 초순쯤이었을 겁니다. 중3이었던 저는 그날도 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핸드폰이 없던 저는 여느 때처럼 아파트 입구 앞 공중전화에서 집으로 전화를 했죠. 제가 아파트 카드키를 잃어버려서 항상 귀가 시엔 집으로 전화를 해서 엄마한테 아파트 문을 열어달라고 했었으니까요. 학원이 11시 반에 끝나니 그때 시간이 아마 12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날은 그리 춥지 않았지만 눈비가 아주 약간씩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는데 단지 내에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워낙 겁이 많은 저는 괜히 무서운 생각도 들어서 빨리 집에 갈 생각으로 아파트 뒷길로 갔습니다. 공중전화에서 큰 길로 집에 가려면 한 바퀴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하면 무슨 용기로 그 길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은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고 벤치만 있는 길인데 어두컴컴하니 연인들이 주로 애용하던 그런 길이었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 길에 7층에서 도둑이 떨어져 죽은 이후론 어두워지면 그 길로는 다니지 않았었는데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 음침한 길로 들어갔습니다. 한 중간쯤 갔을 때 눈앞에 검은 형체가 휙 내려오더니 진짜 무슨 땅이 깨질 만큼 엄청난 소리가 났습니다. 정말 그 소리가 엄청나게 컸는데 뻥튀기 튀길 때 나는 소리랑 흡사했죠. 그 순간 제 옷과 얼굴에도 뭔가가 튀었는데 순간적으로 그게 피라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눈을 질끈 감았죠. 전 비명은커녕 숨쉬는 것조차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제발 빨리 누군가 와주기만을 바라면서 굳어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 이 사람 죽은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눈을 떠보니 제 발밑에 있던 그 사람, 저는 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진짜 그냥 눈을 감은 채로 누군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떨어진 사람 눈앞에서 본 사람은 아실 테지만 정말 사람이 그렇게 되더군요. 끔찍하지만 설명을 하자면 머리 반쪽이 뭉개져 없었습니다. 뭐 뭉개진 건지 어떤 건지 알아볼 수도 없었지만요. 피에 젖은 긴 머리가 얼굴을 뒤덮고 있고 몸은 이상하게 뒤틀려 있었고 입에선 꾸르륵 꾸르륵 거리며 피를 토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왜 피를 토하는진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검붉은 피가 뭉글뭉글 쏟아졌는데 그제서야 제 입이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미친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차라리 기절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그때서야 경비 아저씨 2명이 달려오고 전 그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냥 또렷이 드는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견딜까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워낙 정신이 약해서인지 평소에도 가위에 잘 눌리고 환청 같은 것도 잘 듣고 하는데 이제 엄청 시달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 와중에도 계속 들었죠. 뜬 눈으로 밤새우고 다음날 학교에 가니 애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니네 앞동에서 사람 떨어져 죽었다고. 그냥 그러냐고 하고 말았습니다. 저한텐 그 일을 떠올리는 것조차 고문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 사건 후로 저는 불면증이 심해지고 매일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지만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달 반 정도 지나니 불면증도 없어지고 가위도 덜 눌리고 하면서 저는 그 사건을 생각하지 않고 지내게 됐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날 저는 친구들과 영화관을 갔습니다. 저희 자리는 제일 뒷줄이었고 정말 기분 좋게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화 시작 30분쯤 흘렀을까. 저는 코트를 벗고 있었는데 왼쪽 어깨가 축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져보니 아무렇지도 않길래 신경 안 쓰고 다시 영화에 집중했는데 또다시 어깨가 축축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무슨 물이라도 끼얹은 느낌이 들어 깜짝 놀라 어깨를 만져보니 정말 뭔가 축축하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 누군가 제 바로 뒤에 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손이 하얗고 가늘한 게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친구가 장난치는 거구나 싶었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빈좌석이 없는 걸 확인하니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 여자가 콜라를 뿌리는 건가 싶어서 작은 소리로 왜 그러세요? 라고 하니 옆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친구가 왜 그러냐고 하길래 누가 어깨에 뭐를 흘리고 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영화관이 어두운 데다가 제가 갈색 옷을 입고 있어서 옷이 물에 젖은 건지
콜라에 젖은 건지 몰라서 확인하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는데 순간 꼬리뼈부터 머리 끝까지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그건 분명히 피였습니다. 검붉은 피가 제 왼쪽 어깨에 흥건히 젖어 있는 거였습니다. 친구를 불러올까 하다가 그 순간엔 그냥 빨리 이 찝찝한 피부터 빼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침 영화 보느라 화장실에 사람도 없고 해서 재빨리 옷을 벗어 그 부분을 빨았습니다. 빨간 물이 쭉쭉 나오는데 냄새를 맡아보니 분명 피 비린내가 났습니다. 혼자 있는 욕 없는 욕 다 해가며 비누로 옷을 빠는데 금방 묻은 피라 그런지 다행히 물이 빠지더라고요. 별 미친 사람이 다 있네 하고 혼잣말을 하고 보니 정말로 미친 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 무서워지는 거였습니다. 이 화장실에 나 혼자 있는데 그 미친 여자가 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얼룩이 남긴 했지만 급한 대로 얼른 옷을 입고 영화관으로 들어가 친구한테 귓속말로 아까 그 사람이 내 어깨에 피 뿌리고 도망갔어 라고 말했더니 친구는 제가 장난치는 줄 알고 귀신이다 임마 하고는 다시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무서운데 친구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니 정말 무서워 죽겠더라고요. 하지만 괜히 소란 피우기 싫어서 저도 계속 영화를 봤습니다. 그렇게 또 얼마 있으니 좀 추운 것 같아서 코트를 입으려고 몸을 비틀었는데 영화관 왼쪽 구석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분명 여자 형체가 제 쪽으로 몸을 틀고 서 있었습니다. 막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봤지만 분명 누군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친구에게 저기 누가 나 보면서 서 있다고 했더니 친구는 계속 제가 장난치는 줄 알고 그래 너 잡으러 온 귀신이라니까 이러는 거였습니다. 제가 울먹울먹거리면서 말하니까 그제서야 친구도 뭔가 이상한 걸 알고 그쪽을 보고 흠칫 놀래면서 누군데 저러고 있냐고 표 없이 들어와서 자리 없는 사람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영화 보러 온 사람이 왜 이쪽을 보고 있냐고 말하곤 무서워서 그냥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랑 제 친구는 다른 친구들한테 밖에서 기다린다고 하고 영화관을 나왔죠. 저는 제 친구한테 아까 영화관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니 친구가 그 사람이 흘린 콜라가 아니냐며 믿지 않길래 코트를 벗어서 얼룩까지 보여줬더니 그제서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막 변태 사이코인 것 같다고 왜 피를 뿌리냐고 이따가 영화 끝나고 나올 때 얼굴 보자고 하길래 영화가 끝나고 사람들 나올 때 얼른 들어가서 보니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고 그 자리에 앉았나 싶어서 친구들에게 누가 우리 자리에 앉았었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앉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막 귀신에 홀린 기분이 들어 그냥 애들한텐 몸이 안 좋다고 하고 니들끼리 놀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와서 계속 거실에 누워있다가 동생에게 저녁을 먹으라고 말하고는 동생 옆에 앉았습니다. 동생이 컴퓨터를 끄고 저도 밥 먹으러 나가려는 순간 까만 모니터 화면에 누군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게 비쳤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돌아보니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막 방에서 뛰쳐나와 엄마한테 울면서 얘기했더니 네가 마음이 허약해서 헛게 보이는 거라고 사람 죽는 거 봐서 더 그러는 거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였습니다. 동생도 그런 거 못 봤다고 쇼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죠. 밥이고 뭐고 넘어가지도 않고. 그런데 가위 누릴 때도 뭐가 나올 것 같다 생각하면 정말 나타나는 그건 100% 자신이 만든 환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내가 귀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헛것을 만드는 거야. 아까 그 여자도 그냥 미친년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니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 대수롭지 않게 넘기자 하고 애써 진정을 했죠. 평소에는 잘 때 무서워서 방문을 다 열어놓고 자는데 그러면 왠지 제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날은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물론 잠이 올 리가 없지만 계속 자는 척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흘렀을까. 꾸르륵 꾸르륵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습니다. 왠지 낯설지 않은 소리.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그래 이건 환청이야. 내가 만든 환영이고 환청이라고. 눈 뜨면 아무것도 없어.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봤습니다. 입에서 피를 쏟으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확실했죠. 뭉개진 얼굴, 긴 머리, 어두워서 눈동자는 볼 수 없었지만 분명히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신을 잃었던 건지 한참 후 알람 소리에 일어나니 그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날 이후로 밤낮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제 앞에 나타났고 저는 이유도 모른 채 그 여자에게 시달려 보름 동안 8kg가 빠졌습니다. 정말 사는 게 아니었죠. 하루 24시간 내내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 안 들었고 급기야 5일째 되던 날부턴 학교도 못 가고 알아 누웠습니다. 다행히 곧 방학이라 신경치료를 받고 굿도 하고 안 해본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저를 놀리기라도 하듯 점점 더 기상천외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 여자를 보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주로 제가 혼자 있을 때만 나타났지만 꼭 혼자 있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제가 있는 곳 어디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났고 저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는 그 여자를 보는 사람도 있었고 못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가족들은 그 여자가 자살한 후 바로 이사를 가버려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고 정말 이러다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나중엔 그 여자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빌기까지 했습니다.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봤지만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었고 또다시 그녀는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달래보기도 하고 울면서 애원도 해보고 대화도 시도하고 별짓을 다 했지만 그녀는 정말 저를 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즐기는 듯 입에 미소까지 띄우고 나타나곤 했습니다. 이젠 익숙해질 만도 했지만 정말 그 여자는 볼 때마다 소름이 끼칩니다. 지금도 그 얼굴, 그 표정이 생생히 기억나서 글을 쓰는 지금도 정말이지 당장이라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그 여자에게 시달린 지 보름 정도 되던 날 학교 국사 선생님이 저희 집에 연락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용한 무당을 아는데 만나보라는 것이었죠. 국사 선생님께선 미신이나 영적 존재에 대해 많이 믿고 계신 분이었는데 정말 이 선생님이 소개해주는 무당이면 확실하다 싶어 이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장 그 무당을 찾아갔지만 무슨 예약을 해야 한다며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엄마랑 이모는 지금 애가 죽어가는데 좀 도와달라며 사정사정하고 저도 제발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무당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제가 들어가자마자 저를 보고 혀를 차더니 그러게 자살한 년 몸을 왜 건드려? 이러는 거였습니다. 저는 막 울면서 네? 그 여자가 그래요? 내가 몸 건드렸다고 그래요? 저 정말 손도 안 댔어요. 안 건드렸다고요. 좀 말해줘요. 네? 이건 나중에 엄마한테 들은 얘기지만 제가 정신을 잃을 때 그 여자 몸 위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정말 단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살한 귀신은 악질이라서 한번 걸리면 안 봐준다고 하더군요. 원래 초상집도 자살한 사람 초상집은 가는 게 아니여. 지가 죽어놓고도 한이 많어. 저년은 아주 네 안에 들어가려고 작정한 년이야. 그럼 어떡해요? 어쩌긴 멀었지. 달래 보내야지. 저년 눈에 아주 도끼가 서린 게 보통 년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저는 두 번째 굿을 받았고 그 이후론 다시 귀신을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동안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괜히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혼자 있는 거 못 견디고 하지만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 일본은 섬나라라서 그런지 확실히 괴담도 많고 심령현상도 잦다고 합니다. 원래 섬으로 된 나라는 주변이 온통 물이라 음기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은 섬나라에는 귀신이 많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쓸 본인의 경험담은 한치의 보탬도 없이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험담은 2001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20살이었던 제가 일본으로 가게 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무렵 여름이 되고 다니던 학교가 방학을 맞아서 알바도 해볼 생각에 어디 좋은 자리 없나 하고 알아보던 중 아는 지인의 소개로 후쿠오카 쪽 호텔에서 한 달만 일해줄 수 없냐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무슨 오사카도 아니고 후쿠오카야. 저는 동경에 거주하고 있던지라 솔직히 엄청 멀었지만 고심 끝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을 때니까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봐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 이런저런 경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아무튼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간단히 짐을 챙기고 목적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혼자 여행 가는 기분이 들어 약간 들떠있던 제 자신에게 지금은 미안한 마음만 들 뿐이죠. 후쿠오카에는 후쿠오카시와 후쿠오카현이 있는데 일단은 후쿠오카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야 할 곳은 후쿠오카 근처에 있는 미야와카시라는 곳이었는데 제가 사는 동경과는 또 다른 느낌의 동네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목적지로 향하고 일할 곳은 후쿠오카 중심지 쪽이 아니라는 소개인 아저씨의 말에 솔직히 약간 풀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후쿠오카에서 약속한 소개인과 역 쪽에서 만난 후 아저씨의 차를 타고 미야와카시에 있는 호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향하는 도중 아저씨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일본에 오니 어때? 한국이랑 많이 다르지? 아니요. 크게 다를 건 없고 나름대로 괜찮네요. 비슷한 점도 있고 일본 특유의 느낌도 있고 마음에 들어요. 그래? 아저씨도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말이다. 여긴 도쿄랑 다르게 너무 시골이라 너 같은 젊은 애들은 많이 불편하겠지? 안 그래? 아니에요. 전 시골도 좋아해요. 여기 와서 관광지는 별로 안 가봤지? 네, 도쿄 외에는. 여기 유명한 데 있는데 한번 가볼래? 그때까지 저는 그냥 말 그대로 단순히 유명한 관광지에 데려가는 줄 알았습니다. 속으로는 귀찮은데 라고 생각하며 저는 문제의 장소로 아저씨와 둘이서 차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한 40분쯤 이동했을까 웬 터널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그 터널 부근에 왔을 때 우리 둘 다 고요한 정적에 새어나왔습니다. 기분도 약간 찝찝했고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조금 졸리기도 하고 아무튼 빨리 어딘가에 내려서 좀 쉬고 싶었습니다. 대충 그때 생각으론 그랬죠. 터널을 나온 후 아저씨의 얼굴을 보니 아저씨도 좀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도 없이 저희는 호텔에 도착했고 그냥 이름 없는 작은 호텔일 거라 생각했는데 꽤 깨끗하고 컸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기모노 입은 여자애들도 있었는데 도시 여자와는 다른 묘하게 청순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피곤했던 찰나 같은 또래 여자아이들을 보고 피곤이 좀 가시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도착 후 앞으로 한 달간 제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간단히 숙지받은 후에 그날 하루는 호텔방에서 하루 묵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필 그런 방을 받게 될 줄은 몰랐죠. 일단 그날 하루는 짐을 풀고 방에서 혼자 TV를 보다가 몰려오는 피곤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갑자기 온몸이 스르르 풀리기 시작하더니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는 그 기분. 근데 가위는 전에도 몇 번 눌려봐서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가위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소름이 돋더니 낮인데 갑자기 방안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까 그 기이한 소리가 템포가 빨라진다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 템포에 맞춰서 제가 누워있던 곳에 정면에 있던 거울만 어둠 속에서 점점 하얗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템포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거울이 점점 빠르게 하얗게 변하는. 그런데 갑자기 거울 속에서 새까만 사람이 한 명 보이는 겁니다. 확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하얀 우유에 까만 잉크가 번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귀신이 제일 무섭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근데 거울 속 그분이 그냥 외모 때문인지 느낌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자도 아닌 것 같고 남자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거울이 꽤나 멀리 있는데도 그 거울 속 사람의 얼굴이 마치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이것도 설명하기 애매한데 얼굴이 가까이 왔다는 게 아니라 마치 제 시력이 갑자기 좋아져서 뚜렷하게 보이는 느낌. 아무튼 실생활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눈이 무슨 화산 분화구처럼 생겼는데 눈알이 있을 곳엔 없고 그냥 까맣게 파여있는 느낌.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전 그냥 그대로 저 세상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얼굴이 계속 선명하게 보이면서 확대가 됐는데 입에는 점점 미소가 번져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진짜 죽을 둥살둥 발버둥치다 갑자기 전화벨에 마치 마술처럼 가위에서 확 하고 풀렸습니다. 그 전화는 아저씨에게서 온 전화였죠. 방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길래 전화를 걸었답니다. 한 10분 정도 잔 것 같은데
벌써 저녁 6시였고 호텔 직원들은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제 시간에 맞춰 먹지 않으면 문을 닫아 먹을 수 없으니 저녁 먹고 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방을 나와 직원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은 군대 식잠이랑 비슷해서 배식되어지는 음식으로 식판에 직접 퍼서 먹는 식이었습니다. 아무튼 방금 있었던 기분 나쁜 기억 때문에 밥도 제대로 넘기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곁에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저는 도쿄로 미친듯이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식사를 마치고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확 하고 생각난 것이 여기 와서 관광지는 별로 안 가봤지? 네, 도쿄 외에는. 여기 유명한 데 있는데 한번 가볼래? 라는 낮에 있었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낮에 유명 관광지에 데려간다던 건 그냥 잊으신 거냐고 물어보니 아까 갔잖아. 어딜요? 기억이 없는데. 이누나키 터널이라고 안 들어봤어? 이누나키 터널이요? 그래, 일본에선 꽤 유명한 심령 스팟인데 모르나 보구나. 심령 스팟이요? 아, 터널이었구나. 아저씨가 아무 말도 안 해주셔서 몰랐어요. 너 터널에 들어가기 전부터 잠들어 버렸잖니. 이상했습니다. 잤다니. 난 터널 입구부터 출구까지 쭉 깨어 있었는데 무표정인 아저씨 얼굴까지 봤는데 무슨 소리인지, 내가 자는 걸 확인이나 하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거짓말하는 건지 그건 아직까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갔던 곳이 유명 심령 스팟이었다면 아까 제가 가위 눌린 건 다 그 터널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날은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방에 불이란 불은 다 켜고 TV까지 켜놓은 채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일을 하며 날은 하루 이틀 지났습니다. 그 후로 가위는 눌리지 않았고 그냥 그날은 먼 길 오느라 피곤해서 가위에 눌린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주쯤 되었을까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뜨거운 물을 욕조에 받고 몸을 눕혔습니다. 조용한 음악을 틀어두고 술 한 병을 사서 혼자 욕조에 들어가 온천 기분을 대리만족하며 눈을 감았는데 너무 피곤했는지 조금씩 잠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진짜 기분이 좋아서 얼굴만 쑥 내민 채로 눈을 반쯤 감았는데 갑자기 첫날 가위 눌린 느낌이 또 들더니 진짜 그 얼굴을 또 보긴 싫었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들리면서 이번엔 듣고 있던 음악이 뭐랄까 점점 더 크게 들리는데 스피커가 크게 울려서 크게 들리는 느낌이 아니라 귀에 점점 가까이 오는 느낌이랄까? 근데 그냥 음악이 들리는 거면 상관없는데 음악이 소리가 변하면서 알 수 없는 웅얼거림으로 들리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들리진 않지만 분명 일본어로 들렸습니다. 11にが豚11にが豚 그냥 바른대로 해석하자면 11에 겹쳤다, 11에 뒤집어 썼다. 카프타는 겹치다와 뒤집어 쓴다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건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막 저런 의미도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면서 점점 소리는 커져갔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첫날과는 다르게 소리가 갑자기 뚝뚝 끊어지면서 템포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가 그때 얼굴을 욕실 천장을 향한 상태로 가위에 눌렸는데 천장의 그 거울 속에 얼굴만 둥둥 떠 있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소리에 맞춰 각도가 바뀌어 갔습니다. 소리는 못 지르겠고 진짜 그땐 다 때려치고 집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상태로 또다시 가위가 풀렸는데 이번엔 진짜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아저씨한테로 가서 저 방에 뭐 있는 거 아니냐고 방 좀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저씨는 다른 방은 지금 성수기라 다 찼다고 줄 수 있는 방이 없다고 했습니다. 방에 뭐 있는 거 아니냐고 그것만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도 절대 얘기를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냥 제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근데 진짜 기분 탓이 아니라 거긴 뭐가 있었습니다. 방을 바꾸고 싶었지만 이미 3주가 지나고 앞으로 일주일만 더 지나면 집에 가겠다 싶어서 그날 이후로도 무서웠지만 그냥 그 방을 썼습니다. 최대한 방에 있을 때는 보지도 않지만 TV를 켜두고 방송은 최대한 밝은 느낌의 저녁 시간엔 꼬마애들 애니메이션을 틀어두고 저녁이 되면 버라이티 쇼나 개그 프로를 틀어두곤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덜덜 떨며 그 의문의 귀신과의 만남은 욕실을 마지막으로 사라졌습니다. 약속대로 한 달이 지나고 일당을 받은 다음 저는 준비됐다는 듯이
얼른 짐을 싸고 집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집으로 간다고 아침에 직원들끼리 모여 식사를 했는데 처음 온 날 봤던 기모노의 귀여운 소녀가 옆에 앉았던 겁니다. 그 아이를 보곤 괜시리 집에 가는 게 아까워졌죠.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제가 한국인이며 도시인 동경에서 왔다는 사실을 듣고 한국인인 저에게 일본인들이 도쿄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도쿄는 어때? 진짜 사람 많다며? 다들 멋쟁이지? 가보고 싶다. 그런 순진한 모습을 보며 전 도쿄에 대해 별거 없다며 거드름까지 피웠습니다. 저한테 도쿄 이야기를 물어보며 직원들이 하나하나 질문을 할 때 호텔의 주인은 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모노 입은 차림으로 그냥 조용히 식사하시면서 우리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도시애한테 무슨 관심이 그리 많은 게야? 모두 조용히 하고 식사나 해라. 그 순간 다들 조용해지고 괜히 제 얼굴이 다 붉어지더라는 겁니다. 어차피 오늘부로 집에 가는데 라고 생각하며 그냥 얼른 밥 먹고 집에 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또래 여자애들이 저더러 그 방에 묵었냐고 묻는 거였습니다. 혹시 뭔가 알고 있냐고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예전에 이곳 호텔 관리하는 야쿠자가 자기 애인이랑 같이 놀러 왔는데 그 야쿠자가 여자를 죽이고 그 방에서 몸 다 분해해서 여행용 가방에 넣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거의 10년이 넘은 사건인데 그 후 그 방에 묵는 손님들이 항상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직원용 방으로 비워둔 방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데 제가 본 그 귀신이 그럼 야쿠자의 애인이었던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무튼 그 방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실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이곳 직원들도 몇몇 묵었는데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지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그중 한 명이 방에서 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호텔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아무튼 너무 무서워서 그 아이들에게 절대 그 방에 묵지 말라고, 나 2번이나 봤다고, 절대 묵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하고 호텔을 떠났습니다. 아저씨 차를 타고 올 때 지나왔던 그 이누나키 터널을 지나오는데 또 막 기분이 이상한 겁니다. 기분 탓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당시 그 미야와카시에서의 기억이 너무나도 좋지 않아서 지금도 다시 가라고 하면 가기 싫을 것 같습니다. 위에 2번이나 지나왔던 이누나키 터널 뭐가 그리 유명한가 하고 도쿄에 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진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심령 스팟이었습니다. 이건 들은 이야기지만 이누나키 터널에서는 상당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젊은 양아치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터널에서 사람을 산채로 가솔린에 태워 죽인 사건도 있었고 2000년에는 사치 유기 사건 그 외에도 다수의 교통사고로 유명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이누나키 터널은 현재는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정부에서 폐쇄시켜버리고 현재는 신 이누나키 터널로 이용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 이누나키 터널은 입구 쪽에 아예 콘크리트 바위로 봉쇄된 상태며 안으로 들어가면 누군가의 이상한 낙서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밤에 울음소리나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하며 심령방송 관계자들도 이곳을 대표적으로 자주 찾곤 한답니다. 아무튼 저에겐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무서운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저 의문의 귀신을 꿈속에서 만나곤 합니다. 아직까지도 꿈에 나타나는 걸 보면 아직도 저한테 붙은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삶에 큰 지장이 없으니 그러려니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누나키 터널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한국말로 들린다는 소문이 많다고 합니다. 예전 일제시대 때 강제로 잡혀온 한국인들이 당시 이누나키 터널에서 자살했다는 역사적인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전 7살 때부터 가위에 눌리며 자랐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수천 번의 가위 눌림을 경험했고 보통 사람은 믿지 못할 숫자지만 사실이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집안이 예전엔 무당집이었다고 합니다. 가위란 간단히 말하면 공포입니다. 가위 눌리고 공포를 못 느꼈다면 그건 가위 눌린 게 아닙니다. 단지 가위 눌릴 뻔 한 겁니다. 가위를 1000번 이상 눌렸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아주 큰 오산이죠. 가위 눌림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공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저 또한 대학 시절 가위에 도통했다고 크게 오산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겪은 가위 눌림에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1999년 여름, 전 미대생이었고 음악 동아리를 운영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선후배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집은 인천이었는데 전철 막차를 놓쳤죠. 집에 못 가고 남은 인원은 저까지 4명. 저희들은 이 차랍시고 동아리 연합회장 내 집으로 갔습니다. 그 형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집안을 들어서자 방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이 인덕원에서 월세가 제일 싼 집이야. 라고 하며 소주를 꺼내며 떠들어댔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이 아주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 끝에 한눈에 들어오는 물건이 있더군요. 그건 아주 오래된 장롱이었습니다. 형은 제 궁금증을 풀어주듯 저거? 이사간 사람이 두고 간 거야. 골동품 같아서 버리기 아깝더라. 참 묘한 분위기의 장롱이었습니다. 녹슨 자물쇠로 채워진 낡은 장롱, 상당히 두꺼운 나무 액세서리. 전 피곤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태어나서 제일 고통스러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의 등장인물은 29살 동아리 연합회장 성준, 20살의 동아리 연합 총무 주희, 22살 회원 석태, 그리고 저. 꿈에서 저희 일행 전부가 보입니다. 다들 고스톱 치며 방에서 웃고 있습니다. 술 때문인지 목이 말라 전 잠에서 깼죠. 눈을 뜨니 방금 꿈에서 본 것과 같이 일행들이 고스톱을 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전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담뱃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곤 야, 방금 꿈 장면이랑 똑같다. 신기하네. 라고 하자 그래? 오빠, 나도 물 좀 줘. 야, 내가 먼저 마시고 줄게. 현우야, 너도 고스톱이나 쳐. 아, 싫어요. 피곤해. 라고 하며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성준이 형이 침대 위로 풀쩍 올라오더니 그럼 나랑 자자. 성준의 모습은 옷을 홀라당 벗은 채 양손에 칼 2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새파란 칼날이 제 목을 긁고 있었죠. 목에서 피가 터지며 고통이 올 때 가위에 눌렸습니다. 석태는 제 몸을 결박시키고 있었고 주인은 제 목에 피를 빨아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을 흘린 채 일어서서 보니 신기하게도 그들은 아까 꿈에서 본 것과 같이 고스톱을 치고 있었습니다. 전 목이 말라 물을 마시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안정을 찾기 위해 담배를 불고 불을 붙이는데 갑자기 꿈이 생각나더군요. 전 꿈에서와 같이 야, 방금 꿈 장면이랑 똑같다. 신기하네. 라고 하자 그래? 오빠, 나도 물 좀 줘. 야, 내가 먼저 마시고 줄게. 현우야, 너도 고스톱이나 쳐. 기가 막혔습니다. 방금 꿈이랑 같은 대화였습니다. 하도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더니 야, 너 왜 그래? 나 좀 더 잘게. 라고 하며 침대에 누웠죠.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잠시 잠들기 전 방금 상황을 정리하는데 성준이 형이 침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요. 두 손에 칼을 든 채. 나랑 자자. 그리고 아까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죠. 전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은 땀 범벅인 채 꿈이었죠. 정말 기분 나쁜 꿈. 그리고 전 또 놀랐습니다. 바로 방금 꿈에서 꿈을 꿨을 때처럼 다들 같은 자리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었습니다. 진짜 기가 막혔죠. 전 또 꿈이 아닌가 의구심에 제 다리를 꼬집었죠. 정말 아팠습니다. 전 다시 일어서서 물을 마신 채 담배를 물었습니다. 그때 오빠, 나도 물 좀 줘. 야, 내가 먼저 마시고 줄게. 현우야, 너도 고스톱이나 쳐. 같은 대화였습니다. 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닌 걸 확신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야, 방금 내가 악몽을 꿨는데 지금 이 상황이 꿈이었어. 웃긴 건 꿈에서 꿈을 꿨다는 거지. 다들 놀라더군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꿈에서 꿈? 오빠, 왜 그래?
뭔 꿈인데? 전 그들에게 차근차근 꿈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야, 뭐 그런 악몽이 다 있냐? 오빠, 나 지금 소름 돋는 거 있지? 전 한숨을 쉬며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빠, 무서웠지? 내가 자장가 불러줄까? 아, 저리 가. 짜증나. 주인은 삐졌는지 자리에 앉았고 성준이 형이 다가왔습니다. 야, 너 몸이 약한가 보다. 에이, 무슨 소리예요. 맨날 꾸는데. 그래? 이런 악몽을? 이제 무섭지도 않아요. 짜증나지. 라고 말하자 뭐? 안 무서워? 이래도? 전 숨이 멈출 뻔했습니다. 성준이 형의 손엔 칼 2자루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반복. 그것도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를 10여 차례. 꿈에서 깨지 못하고 계속 꿈과 현실을 전혀 구별할 수 없는 악몽의 반복이었죠. 전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목이 잘려나가는 상황에서 성준이 형에게 물었습니다. 꿈에서 말이죠. 야, 니들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러자 그 악몽의 주인공들이 말하더군요. 싫으면 너도 딴 데로 가. 그리곤 꿈에서 깼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고스톱을 치고 있더군요. 전 욕실로 달려나가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고 물을 마신 채 그들을 쳐다봤죠. 주인은 꿈에서와 같이 물을 달라고 했고 전 물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며 조용히 해. 다들 조용히 해. 죽여버리기 전에. 야, 임마, 너 왜 그래? 됐어. 형 아닌 거 다 알아. 말 걸지 마, 진짜. 순식간에 분위기는 이상해졌고 전 그들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흥분한 채 맨손으로 벽을 치며 울었습니다. 다들 저에게 오더군요. 전 또 이들이 그럴까봐. 저리 가. 오지 마. 전 완전 이성을 잃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이것도 꿈일지 모른다는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형은 조용히 밖에 나가더군요. 여자애는 울고 있었고 친구는 담배만 피워댔고요. 그리고 5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죠. 현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전 당황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몇 분이 또 지나자 형이 술을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마실 수 있겠냐? 전 형 앞에 힘없이 앉아 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꿈 이야기를 했죠. 다들 엄청 충격받은 얼굴이었습니다. 주인은 무섭다며 울고 있었고 석태는 태어난 척했지만 무척 놀란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래, 나 같아도 그 상황이면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 전 마음 넓은 형이 고마워 어쩔 줄 몰라 했죠. 근데 현우야, 에? 무섭지? 그리곤 칼에 목을 댔습니다. 그것도 꿈이었던 것이었죠. 전 또다시 꿈에서 꿈을 또 꿈에서 꿈을 깼습니다. 그리곤 일어서자마자 주위를 보니 그들은 역시나 고스톱을 치고 있었고 전 황급히 그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겁에 질린 채 울면서 달려갔죠. 뒤에선 성준이 형이 쫓아오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죠. 계속 달렸습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뛰다가 지치고 다시 뛰고 그러길 2-3시간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은 꿈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진짜 꿈이 아니었습니다. 전 역 앞에서 캔콜라 2개를 마시고 숨을 고른 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열흘 정도 학교도 가지 않은 채 집에서 정신병자 마냥 말없이 지냈죠. 열흘 정도 지나자 어느 정도 안정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게 되었죠. 전 학교에서 또라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오빠라고 술 먹고 자다가 울면서 도망갔다고 주위가 소문을 낸 것이었습니다. 전 그냥 그렇게 해명도 하지 않고 쉬쉬하며 혼자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가을 축제 뒤풀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성준이 형이 연합회장이라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됐죠. 전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 그 집에서 이사 가라. 왠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자 야, 말도 마라. 놀러오는 사람들마다 죄다 가위 눌려서 이사했어. 다른 데로. 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야, 우리 집에 있던 그 장롱 있지? 이사할 때 그거 버렸는데 장롱 뒤에 부적이 대여섯 장 붙어있더라. 나 참 그게 아무래도 이상한 물건이었나봐. 그때의 일이 생각나더군요. 꿈에서 싫으면 너도 딴 데로 가.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금 섬뜩했다고 해야 할지. 저는 지금 자동차 회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지만 원래 토목가 출신이고 공무 쪽으로 토목기사 생활을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토목기사 생활을 했는데 제가 처음 일했던 곳은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였고 태풍 매미로 인해 유실된 다리 복구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곳은 굉장한 오지였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가져다 놓고 현장 사무실로 썼었고 숙소는 현장 사무소 앞 슈퍼 2층이 제 숙소였습니다. TV 수신이 잘 안 될 만큼 오지였고요. 말이 슈퍼지.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일주일 지난 우유들도 있었고 새우깡 하나 집어들고 얼마냐고 물어보면 주인 할머니가 1,000원이라고 하셨죠. 떡하니 봉지에 5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할머니는 꼼냐는 듯이 쳐다보시고 손님이 왕이라는 말은 개나 줘버리라는 곳입니다. 제대로 된 슈퍼를 가려면 30분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위로 가면 지리산 쪽이고 밑으로 가면 경호강 래프팅 하는 곳으로 통하는 중간쯤에 저희 현장이 있었습니다. 도로는 좁지만 공사 현장이 많은 관계로 덤프트럭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위험한 곳입니다. 근처에 밥집도 없어서 15분간 차를 타고 가서 밥을 먹고 다시 현장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당시 제 차는 마티즈였습니다. 소장님과 밥을 먹고 올라오는데 덤프트럭이 옆을 지나가더군요. 순간 제 마티즈가 옆으로 날아갈 뻔했습니다. 야, 저기 받치면 뼈도 못 추리겠는데요? 덤프들은 한탕할 때마다 그게 다 돈이니까 저렇게 미친 듯이 달려. 그래도 너무 위험하게 달리는데? 김 기사, 운전 조심해라. 여긴 신호등도 없고 오지라서 사람들도 안 다녀. 목격자도 없단 말이지. 다쳐서 죽으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거야.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거기 현장에는 저랑 현장 소장님, 대리 한 분이 현장을 지켰습니다. 다리에 콘크리트 타설날. 이날은 아주 중요한 날이라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좀 더 일찍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먹고 올라오는데 한 300m 앞에 사고 현장이 보이더군요. 덤프트럭은 앞에 오른쪽 바퀴가 빠져있고 소렌토 차량은 가드레일을 뚫고 반쯤 걸쳐있는 상태더군요. 처음 보는 사고 현장, 심장이 콩닥콩닥 거렸습니다. 소렌토 차량은 차량 지붕이 반쯤 날아가 있었고 소렌토 운전자는 얼굴이 완전 피로 얼룩져 있었으며 눈은 뜨고 있는데 초점은 없고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고 있더군요. 정말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사람 같았습니다. 소렌토 차량 길 건너편에는 덤프기사가 똥 씹은 표정으로 담배만 피면서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장님, 저 사람 꺼내야 하지 않을까요? 저 정도 상태면 괜히 도와준답시고 꺼내다가 잘못되면 우리만 덤탱이 쓴다. 좀 있으면 레미콘 차 올 거니까 그냥 가자. 그치만 박대리 너는 119에 전화 좀 해주라. 그때 박대리가 전화를 꺼내어 119에 전화를 해서 위치를 설명하고 뭐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고 끊더군요. 아까 덤프기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던데 왜 또 신고를 합니까? 이어지는 소장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했지. 이런 데서 사고 나면 목격자도 없다고. 아까도 덤프기사 혼자 있더라. 가해자 피해자 중에 누구 한 명 죽으면 모든 진실은 산 사람 말이 진실이 되는 거야. 박대리, 아까 전화했을 때 출동했다고 했어? 아니요. 그냥 사고 접수만 봤던데요. 그 덤프기사, 그 사람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거야. 육 년 전 겪었던 실화입니다. 몇 명을 빼놓고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정말 오싹해지네요. 저는 그 순간이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6년 전에 수능이 끝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그럴 때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춘천에 있는 모 고등학교였습니다. 하여튼 학교를 땡땡이 치고선 우리는 한 친구의 자취방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민규랑 성일이랑 저까지 해서 3명인데 정말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3명은 매일 붙어 다니다시피 했습니다. 아무튼 그날따라 할 일도 없고 해서 민규의 자취방에 놀러가서 무흐한 비디오를 심층 분석 및 토론을 하기 위해 비디오를 빌려서 보는 도중에 민규랑 성일이가 말다툼을 하더군요. 매일 둘이 티격태격 싸우던 터라 저는 그냥 비디오나 보고 있는데 둘이 점점 싸우는 게 거칠어지는 거였습니다. 중간에서 싸움을 말리는 최고의 방법은 담배를 하나씩 물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얼른 담배를 사러 슈퍼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미 일은 터져 있었습니다. 민규놈이 바카스병으로 성일이의 눈을 때려서 성일이는 한쪽 눈을 부여잡고 미친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어 곧바로 119가 출동하고 성일이는 몇 달 병원 신세를 지고 퇴원을 했지만 이미 한쪽 눈을 실명한 상태였습니다. 양쪽 부모님은 법적 공방으로 엄청 싸우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병으로 때린 민규가 성일이를 찾아와서는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 사과를 안 받아주겠지만 성일이 놈은 알았다고 괜찮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성일이의 표정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표정이었죠. 시간이 지나 3명은 예전처럼 자주 어울렸지만 성일이의 표정은 가끔 이상하게 변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성일이가 불편한 눈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 성일이가 민규네 집에 가서 놀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희 둘은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눈을 다친 곳인데 자꾸 가자고 하니까. 하지만 성일이가 가자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가야 했죠. 가서 늘 그런 것처럼 담배도 피고 야한 동영상과 비디오도 보고 하던 중 성일이가 그러더군요. 눈 때문에 술 못 마신 지 너무 오래되어서 마시고 싶다고. 뭐 우리도 마시고 싶었던 터라 술을 사가지고 자취방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3명이서 술을 마시다가 점점 술이 취하고 그러다 보니 민규가 성일이한테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원래 술에 취하면 이성이 감성보다 앞서고 하니까요. 저는 중간에서 술이 끊기지 않게 계속 마시던 중이었고 아마 그때 3명이서 오랜 시간 동안 참 많이도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쯤 지났을까 비명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 비명소리는 술을 마셔서 그런지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누워있다가 눈을 떴을 때 정말 심장이 멎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나오고 몸이 움직여지지도 않았습니다. 뭐랄까 몸이며 이빨이며 다리며 미친듯이 떨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떴을 때 성일이가 자고 있는 민규의 옆에 다가가서 눈을 젓가락으로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서 말려야 한다는 생각보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지만 몸이 도통 움직여지질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는 척이라도 하려고 눈을 다시 감으려 해도 눈이 감아지질 않았습니다. 그 순간을 고개도 돌리지 못하고 눈도 감지 못한 상태에서 성일이와 민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쯤 지났을까 저에겐 몇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았죠. 민규가 비명을 지르다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성일이가 제 쪽으로 고개를 휙 돌리는데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더군요. 정말 숨이 안 쉬어져서 호흡곤란으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성일이는 저를 한번 보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열쇠를 집어서 주먹으로 꽉 쥐고 저한테 다가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도 똑같은 새끼야. 라고 말하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벌벌 떨면서 얼굴을 가렸는데 성일이가 정말 사정없이 열쇠를 든 주먹으로 머리통을 계속 찍어대더군요. 열쇠를 송곳처럼 세워서 말이죠. 그러다 누군가 방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 민규와 제가 소리를 지르는 통에 주인집 아저씨가 듣고 오신 모양이었죠. 성일이가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볼 때를 노려서 저의 눈을 찌를까봐. 주인 아저씨가 들어오셔서 경찰에 신고하고 저희 둘은 병원에 실려가고
저는 머리를 몇 번을 꼬매는 것으로 끝났지만 민규는 대수술을 했지만 성일이와 마찬가지로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경찰분이 오셔서 성일이를 잡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고 나서 그 경찰분이 성일이가 눈을 다치고 난 후부터 일기 같은 걸 써놓았는데 그 일기 속엔 저희를 죽일 계획을 써놓았다고 했습니다. 성일이는 징역을 살다 이제 곧 석방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낚시터를 자주 가곤 했습니다. 처음에 입문할 땐 비교적 쉬운 민물 낚시부터 배웠죠. 그러다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민물 낚시터 근처에도 안 갑니다. 게다가 저수지만 봐도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죠. 그만큼 무서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민물 낚시라는 게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생각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비교적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게 되죠. 제 기억으론 고등학교 졸업한 직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친구들 2명과 같이 트럭 한 대를 몰고 텐트 하나 챙겨서 채비라고는 낚싯대하고 라면 몇 봉지가 고작이었고 여기저기 물색하던 중 김포 어딘지 모를 마을 저수지에 도착했습니다. 유료 낚시터는 부담이 되었기에 그냥 남들 안 가는 수질도 안 좋고 입지도 형편없어서 불빛 하나 없는 그런 곳이었죠. 거기 휴대폰도 안 터지는 그런 곳이었고 어차피 낚시할 땐 전화기 꺼놓고 낚시하니까 오히려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너무 외진 곳인데다가 초입에 써있는 수심 깊은 곳, 수영금지란 편말이 좀 주눅들게 했지만 그냥 그런 대로 조심만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채비를 준비하고 낚싯대를 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생라면 안주 삼아 소주 한잔 하면서 낚시를 하는데 의외로 고기가 잘 건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 한 놈이 말하길 야, 자살사고 많은 곳에 고기가 잘 잡힌다더라. 이러면서 농담조로 말을 꺼내는데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야, 형님들 낚시하는데 무섭게 그런 말 왜 꺼내냐? 하면서 핀잔 줬더니 친구가 삐졌는지 나 잘난다. 하면서 트럭으로 자러 갔습니다. 한 2시간쯤 지났을까 시간은 새벽 3시 정도 됐을 즈음 트럭에서 쿵쿵쿵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야, 이거 뭔 소리냐? 글쎄, 트럭에서 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저랑 친구는 트럭으로 가보니까 자러 들어간 친구놈이 트럭 창에 자신의 머리를 짓이기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무섭고 당황하여 문을 열고 야, 뭐해? 하면서 흔들어 깨우는데 이놈이 눈이 돌아가서 침까지 흘려가며 경련 비슷하게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는 거였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뺨을 몇 대 때리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좀 돌아오는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가자. 가라잖아. 가자. 하면서 숨 넘어가는 소리로 중얼거리는 거였습니다. 생전 그런 경험도 처음이고 너무 무서워서 앞뒤 안 가리고 채비를 챙겨 갈 마음에 야, 넌 낚싯대 챙겨. 난 얘 지키고 있을게. 라면서 친구에게 채비 챙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채비 챙기러 간 친구가 이번엔 야, 일로 와봐. 야!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번엔 뭔 일인가 하고 진짜 무서워서 눈물이 찔끔 나오고 오금까지 저려왔습니다. 그래서 낚싯대 던진 대로 가봤더니 낚싯대가 없었습니다. 야, 우리 낚싯대는 몰라, 그냥 없어졌어. 야, 가자. 그냥 가자. 내일 와서 찾든가. 이젠 일단 거길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낚싯대고 뭐고 팽개치고 일단 차에 부랴부랴 타고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렸습니다. 먼저 잠잔다고 한 친구가 시동을 끄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쳐자서 배터리가 방전된 거였죠. 차는 못 움직이고 전화는 안 터지고 친구 한 놈은 자꾸 헛소리 중얼거리고 진짜 생지옥이 따로 없었죠. 일단 차분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분명 친구놈은 간질 비슷한 증상일 거다. 지금은 좀 안정된 것 같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그리고 어차피 사람 지나가지 않는 이상 여기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다.
오늘 여기서 어떻게든 밤을 새우고 날이 밝으면 전화가 터지는 곳으로 이동을 하든가 지나가는 차를 잡아타서 여기를 벗어나자. 차 안에서 문 잠가놓고 버티면 별일 없을 것이다. 설마 귀신 같은 거야 나오겠나. 그래, 그냥 버티자 하면서 위안 삼고 있는데 정말 못 참겠는걸. 물에서 나는 기괴한 소리, 간헐적으로 첨벙첨벙하다가 갑자기 뭔가 휘젓는 듯한 소리에 또 첨벙첨벙. 공포영화에서 보면 사람이 꼭 확인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확인을 하다가 봉변을 당하곤 하는데 저희가 딱 그 꼴이었죠. 그냥 그런 대로 버티면 됐는데 도저히 소리의 근원지를 찾지 않고선 마음이 놓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후레쉬를 들고 물을 여기저기 비춰보는데 기겁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낚싯대가 물 위에 둥둥 떠서 사방으로 휙휙 소리를 내며 뭔가에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3개 전부 다 제각각 미친 듯이 사방으로 휘적휘적. 물고기가 끌고 다닌다고 생각하기엔 움직임이 너무 격렬했습니다. 뭐랄까, 물속에서 누군가가 낚싯대를 붙잡고 휘젓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 낚싯대를 보고 있자니 정말 하체에 힘이 풀려 소변을 지릴 정도로 엄청난 무서움이 덮쳐왔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날이 슬슬 밝아오니까 낚싯대 움직임도 더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6시가 조금 넘어 날이 밝아왔고 낚싯대도 움직임이 없어지고 있었으며 새벽이라 그런지 슬슬 차가 보이기 시작하고 때마침 지나가는 트럭 한 대를 세우고 부탁해서 점프를 하니 차에 시동도 걸렸습니다. 이제 좀 마음이 안정됐다 싶어서 낚싯대를 또 다른 낚싯대로 슬슬 건져냈습니다. 마음속으론 제발 큰 물고기가 걸려있어라. 제발. 어젯밤 일이 물고기의 소행이길 바라면서 낚싯대를 건졌는데 건지지 말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낚싯대에 줄이 하나도 없이 낚싯대만 건져져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물고기가 힘이 세도 낚싯대에서 낚싯줄을 끊기란 얼마나 힘든지. 그것도 3개 전부다. 어제 너무 무서운 경험을 해서 이번엔 별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귀신이 그랬든 고기가 그랬든 일단 벗어난다는 생각에 안도하면서 어제 경련을 일으켰던 친구놈을 깨워 야, 어제 너 왜 그랬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대답하길 몰라. 어떤 여자가 뒤통수를 부여잡고 창문에 머리를 줄창 내리꽂았어. 귀에다 대고 상냥하게 잘못 오셨네요 하면서 계속 내리꽂았는데 꿈인 줄 알았어. 그 이야기를 듣고 몇 미터 안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는 입간판이 있어 확인해 보았는데 사망사고 잦은 곳, 낚시 금지. 군대의 여름은 더욱 짜증이 나죠. 습기와 열기가 혼합된 공기를 수십 명이 마시고 내뱉고 있으니 사람들로 꽉 메워진 내무실이 그날따라 더욱 갑갑하게 느껴졌습니다. 힘없는 아랫병사들은 혹이나 고참들의 심기를 건드릴까 더욱 몸을 움츠리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취침 시간이 되어 억지로 잠을 청하려 했지만 땀 비린내 나는 공기로 모두들 쉽사리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던 중 장난기 많은 이병장이 한 가지 제안을 하더군요. 바로 무서운 이야기나 하면서 더위를 잊어보자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그날의 기억을 되살려 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김상병이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야기와 동시에 지갑에서 뭔가를 꺼내더군요.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작은 종이 쪽지 같았습니다. 접혀진 종이를 펼치고 라이터 불로 비춰보니 한 기사를 스크랩해서 오려둔 것이더군요. 대충 제목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실종된 시체를 발견. 내가 사는 곳이 한적한 지방이라는 게 너무 짜증이 난다. 서울 애들처럼 클럽이나 나이트를 다니며 놀아보고도 싶고 그렇게나 많이 열리는 축제나 콘서트에 한 번쯤 참석해보고 싶다. 하지만 여긴 대한민국의 여느 지방과 마찬가지로 문화의 혜택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런 곳이지만 그나마 내가 버텨낼 수 있는 건 학교에서 그다지 큰 간섭이 없다는 것. 선생들은 학생들에게
그다지 큰 관심이 없다. 내가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런 조건 때문일까? 나처럼 공부엔 관심이 없고 재밌거리나 찾아다니는 족속들에겐 뒤틀리기 쉬운 곳이다. 오늘은 준이 녀석에게서 유학생들을 헌팅했다는 연락이 왔다. 같이 놀기는 해야 될 텐데 이놈의 시골 구석엔 우리가 갈 만한 술집은 하나도 없다. 준이놈이랑 어떻게 할까 이야기하다가 우리의 아지트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사실 아지트라고 할 것도 없었다. 마을과는 조금 떨어진 시골 산길에 비닐하우스이니 가끔 우리는 여기서 밤에 모여 몰래 술이나 담배를 즐기는 편이다. 이런 후질구레한 지방에 사는 죄로 아주 어울리는 탈선의 장소였다. 저기 멀리서 보이는 준이 녀석이 슬렁슬렁 걸어오고 있다. 곁에는 다른 사람들도 보이는데 딱 보기에 헌팅했다는 여자애들이 2명인 것 같고 한 명은 누구지? 걸음걸이가 낯이 있긴 한데. 준이 녀석이 민수놈과 함께 오고 있었다. 나는 짜증부터 밀려왔다. 민수는 뚱뚱한 몸집에 어눌한 말투를 가진 녀석으로 우리에게 괜시리 아부떠는 인간이다. 한마디로 친구라기보다는 시다바리 같은 녀석이었다. 여자애들에게 인사를 하고 준이 녀석을 째려봤다. 저 새끼는 왜 데리고 왔어? 술맛 떨어지게. 아 미안. 시내에서 만났어. 자기도 끼워달라고 그러는데 매몰차게 거절하기도 그러잖아. 그래도 제가 돈 좀 있으니까 우리도 좋지 뭐. 너무 그러지 마. 별로 달갑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민수까지 포함해서 우리들은 비닐하우스에 들어갔다. 간간히 오는 곳이었지만 이곳은 나에게 딱 어울리는 곳이었다. 조용하면서 따뜻하고 별것 없는 공간이지만 달빛을 안주 삼아 술을 마셨다. 여자애들 때문인가? 오늘은 왠지 술이 좀 더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술이 다 떨어져 버렸다. 그래, 안 그래도 옆에서 재수없게 웃고 있는 민수놈 얼굴도 보기 싫었는데 심부름이나 시켜야겠다. 야, 민수. 가게 가서 술 좀 사와라. 어? 나 혼자? 혼자 어떻게 가? 가기까지 10분도 더 걸리는데. 무서워. 같이 가면 안 되냐? 미친놈이. 남자 새끼가 소심해가지고. 분위기 깨지 말고 빨리 갔다 와. 아, 알았어. 그럼 갔다 올게. 니들 여기 계속 있을 거지? 응? 웃긴 놈이네. 왜? 도망이라도 갈까봐? 얼른 갔다 오기나 해. 비닐하우스를 나선 민수는 가게를 향해 뛰어가고 있었다. 새끼, 뛰는 폰 봐라. 더럽게 살은 쪄가지고. 보고 있으면 짜증난다니까. 괜시리 주제가 녀석의 흉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녀석이 오질 않았다. 아, 새끼 뭐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 진짜. 그러게나 말이다. 이거 오기만 해봐라.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해서는 안 될 생각이 떠올라 버렸다. 야, 우리 이제 놀려줄까? 오호, 재밌겠는데? 근데 어떻게 놀려주지? 간단하지 뭐. 여기 가까이 오는 소리 들리면 문 잠그고 조용히 있으면 돼. 저 새끼 겁은 많잖아. 아마 무서워서 오줌 쌀지도 모를걸? 어찌 보면 상당히 잔인한 놀이다. 마을빛이 사라진 비닐하우스 밖으로 혼자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 사실만으로 상상하기 힘든 공포가 몸을 짓누르게 될 것이니. 하지만 잔인함 따윈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우리는 늦장 부리는 민수 녀석을 골려주고 싶었고 결국 계획을 실행했다. 멀리서 희미하게 술병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 녀석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계획한 대로 문을 걸어 잠그고는 어두운 곳에 몰래 몸을 숨겼다. 점점 병 부딪히는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녀석이 문을 잡고 흔드는 모습이 비춰졌다. 야, 준이야. 희철아. 뭐 하는 거야? 장난치지 마. 빨리 문 열어줘. 녀석의 목소리는 점점 겁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 재미있어 억지로 웃음을 참고 계속 몸을 숨기고 있는데 녀석의 발악은 더욱더 격해져 간다. 야, 빨리 문 좀 열어줘. 무서워 죽겠단 말이야.
우는 듯한 소리가 재밌어서 좀 더 지켜보고 있는데 녀석이 좀 이상하다. 마치 누군가와 이야기하듯이 하지 마세요. 왜 이래요? 야, 문 좀 빨리 열어봐. 뭐야, 준이야. 비명소리가 좀 이상하다? 누구한테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녀석의 비명소리는 심상치 않았다. 무엇인가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었다. 저 새끼 이젠 쇼를 다 하네. 좀 놀아줬더니 겁이 없어. 혼 좀 내야겠는데? 준이 녀석도 겁에 질린 목소리를 하며 괜시리 더욱 성질을 냈고 서둘러 문 쪽으로 갔다. 빼꼼히 문을 열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것 같았다. 민수 녀석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눈은 하얗게 뒤집혀지고 입에는 거품까지 물고 있었다. 주위엔 녀석이 들고 온 술병이 난자하게 흩어져 있었다. 야 임마, 정신 차려. 일어나봐. 아무래도 장난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았다. 녀석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보인다. 아무리 뺨을 때리고 목소리를 높여도 녀석은 도무지 일어나질 못하고 있다. 옆에 여자애들은 무섭다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어서 이 사태를 처리해야 한다. 고민하다가 나는 여자애들과 이곳에서 녀석을 지키고 준이 녀석은 가게로 달려가 녀석의 부모에게 전화를 하기로 했다. 여자애들이 계속 칭얼거리고 있다. 짜증이 난다. 모든 것이. 어쩐지 아까 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더니 이윽고 시간은 흘렀다. 마을로 간 준이 녀석이 돌아왔다. 뭐라고 하시던? 야, 말도 마라. 뭐 하다가 그렇게 됐냐고. 어찌나 몰아붙이시던지. 죄송하다고 하다가 겨우 끊었어. 그래도 금방 여기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야지 뭐. 괜시리 여자애들한테까지 피해를 주기 싫어 먼저 마을로 돌려보냈다. 우리는 쓰러져 있는 민수 옆에서 혼이 날 걸 두려워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시간은 다시 흘렀고 얼마나 흘렀을까. 이곳으로 한 아주머니가 걸어오고 계셨다. 야, 니들! 아주머니는 우리를 한껏 째려보고 있었다. 우리는 다짜고짜 정말 죄송하다면서 용서해달라면서 무조건 빌고 또 빌었다. 정말 죄송해요. 진짜 장난이었는데요. 민수가 이렇게 기절까지 할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말을 묵묵히 듣고 계시던 아주머니께서는 다시 말을 이으셨다. 겁대가리 없는 새끼들. 밤에 이런 데 와있는 꼬라지 보면 알만도 하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어여 꺼져버려. 다시는 이런 짓거리 하기만 해봐라. 정말 죄송함 밖에 들지 않은 우리는 고개를 조아리며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한참 도망을 치듯 길을 걷다가 문득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민수 그 녀석 비대해서 무거울 건데 아줌마 혼자서 어떻게 녀석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지? 생각과 함께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미 비닐하우스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렸는지 잘 보이지가 않았다. 하지만 흐릿한 형체로 두 실루엣이 보이는 듯 했다. 나는 왠지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 장면은 아주머니가 민수의 머리채를 휘어잡고선 질질 끌고 가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당시 잘못 보았을 거라고 고개를 흔들어대기만 했을 뿐 다시 돌아가 볼 용기 따위는 없었다. 그렇게 마을까지 다다른 우리는 찝찝한 기분에 헤어지려고 하는데 순간 준이 녀석이 이상했다. 야, 이철아. 나 왠지 무서워. 아, 왜 또?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머릿속에 하얘져 갔다. 나 민수 부모님한테 전화했잖아. 근데 나 여기가 어딘지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 그랬다. 준이 녀석이 다시 민수 집에 전화했을 때 민수 부모님은 전화를 받자마자 화부터 내셨다. 이 새끼야, 거기가 어디야? 어딘지 말을 해야 갈 거 아니야. 김상병은 이야기를 잠시 끊었다. 우리는 소름이 끼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침묵의 끝은 다시 김상병이 깼다. 아까 꺼내놓은 스크랩한 신문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산속에서 실종되었던 A군을 시체로 3개월 만에 발견했습니다.
장산범 이야기를 보고 예전에 제 친누나가 해준 비슷한 이야기가 떠올라서 적어봅니다. 숨바꼭질을 할 때 술래가 부르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처럼 가사만 봐도 멜로디가 절로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요. 저희 누나한테는 아마 이 노래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노래일 것 같습니다. 3년 전쯤 저희 누나와 누나의 동기는 대학교 교양 수업에서 받은 1박 2일 보육원 봉사활동 과제를 위해 강원도의 한 작은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소개받은 보육원은 도심에서 벗어난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조금 무서웠지만 그래도 이왕 온 거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자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청소나 빨래 같은 잡무도 하고 나름 국문과답게 아이들 맞춤형 한글 수업도 진행하는 등 열심히 봉사활동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원장 선생님께서 저녁 전까지 아이들과 자유롭게 놀고 오라며 자유시간을 주셨고 계획이 없던 자유시간이라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누나에게 한 아이가 근처에 있는 폐교에서 놀자고 했다고 합니다. 속으론 정말 가기 싫었지만 아이들의 간절함을 저버릴 수 없었던 누나는 결국 폐교로 가게 되었고 문제의 숨바꼭질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먼저 숨바꼭질을 하자고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걸 또 하겠다고 했던 그때의 자신이 아직도 원망스럽다고 합니다. 아무튼 누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숨바꼭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술래로 걸린 아이가 부르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노래에 맞춰서요. 누나는 최대한 빨리 술래에게 들켜 술래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동기한테 양해를 구하고 술래가 있는 방 교탁 아래 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노래를 다 끝낸 술래가 하필 반을 뛰쳐나가 다른 반부터 둘러보더랍니다. 누나는 정말 아차 싶었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선 자기 여기 있다고 외치고 싶었지만 마치 자기는 이런 유치한 건 하기 싫은 어른처럼 보여 아이들한테 상처가 될까봐 미안해서 그러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무서워도 참고 술래가 다시 오길 기다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몇 분 뒤에 복도 끝에서 술래 아이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를 부르면서요. 그런데 조금 이상했답니다. 노랫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술래의 발자국 소리도 함께 들렸는데 아까의 발자국 소리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답니다. 마치 성인 남자의 발소리처럼 발이 땅에 닿는 소리가 크고 묵직했고 동시에 무언가 질질 끄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발소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어느새 노랫소리가 누나가 있는 반 안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누나는 그때부터 갑자기 오한과 공포가 느껴져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뒷문에서 시작된 노랫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어느새 자신이 있는 교탁 바로 앞에서 들리기 시작했고 누나는 자기가 떠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크게 떨었다고 했습니다. 무서워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데 울면 들킬까봐 울지도 못하고 겨우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교탁 아래 숨어 있는데 자기 눈을 의심했답니다. 다 해진 누런 한복을 입은 어떤 사람이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자기 앞을 지나가더란 겁니다. 다리만 보였지만 분명 아까 술래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이랑은 전혀 다른 한복 차림이었고 몸도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그 사람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술래 아이의 목소리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노래소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 누나는 들키지 않았고 노랫소리도 점점 멀어졌다고 합니다. 긴장이 풀린 누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얼마 뒤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치는 술래의 소리와 함께 눈을 떴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자기 앞을 지나간 그 사람이 누군지 대체 어떻게 아이의 목소리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 뒤로 누나는 숨바꼭질은커녕 숨바꼭질 노래만 나와도 무서워서 눈에 눈물이 맺힌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소리를 흉내내서 사람을 홀리는 특성이 있는 장산범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그날
저희 누나와 장산범이 숨바꼭질을 한 거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더 무서워지는 것 같습니다.